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28년 동안 방송, 신문을 거친 베테랑 언론인에서 이제는 국회로 무대를 옮기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원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 목소리가 진짜 동굴 목소리예요. 그래요? 이 공간이 또 울림이 좀 있어서 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이크 안 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반갑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오늘 이 프레임이요, 네. 아침 뉴스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맞아요. 네. 실제로 아침 뉴스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오랫동안 하셨죠. 했죠. 제가 JTBC에 2022년 1월까지 뉴스를 했으니까요. 네.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따지면 30년 전에 기자를 시작해서 28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고 네. 28년 가운데 20년 동안은 또 생방송 뉴스 앵커를 했습니다. 이야. 기자 활동하면서 네. 20년 동안은 계속 또 뉴스도 진행을 했고 JTBC의 마지막 5년을 또 아침 뉴스를 했었죠. 근데 5년 동안 아침 네. 생방 뉴스를 했다는 건 정말 성실성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대단한 분이라는 재밌게 생각이 했어요. 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이제 후배 기자들에게도 네. 힘들다고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내가 쓰고 싶은 거, 그러니까 본인이 쓰고 싶은 기사도 직접 기획하고 취재해서 또 리포트를 만들고 네. 또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사들도 발굴하고 취재하고 또 실제로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방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라떼는 말이야 뭐 꼰대 소리도 좀 듣고 그랬습니다만 저는 28년 동안 그렇게 기자 생활, 앵커 생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즐겁게 멋지다. 카메라 앞에 네. 계셨는데 이제 국회로 무대를 네. 옮기셨잖아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해요. 요즘에 정말 바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네. 상임위원회 이름도 굉장히 길잖아요. 네네.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5가지 일을 합니다. 네. 그 해당 기관의 경우에는 일단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그다음에 우주항공청, 네. 원자력안전위원회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굵직굵직한 네.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이야. 그런 기관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청문회도 하고 또 현안 질의도 하면서 지금 일들을 챙기고 있어요. 네. 자, 오늘 의원님께서 선정해주신 인생책을 통해서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우리 의원님께서 선정해주신 인생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한국 문학사의 대표적인 걸작으로 꼽히는 책인데요. 난장이가 쓰아 올린 작은 공. 어떤 책인지 먼저 만나고 올까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 노동자인 난쟁이네 가족을 통해 1970년대 대한민국 도시 빈민층의 삶과 애환을 담은 소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이 책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도시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던 70년대 삶의 터전을 잃고 몰락해가는 서민 가정의 고통을 그려낸 작품으로 최인훈의 광장과 함께 우리 문단 사상 가장 오래도록 팔린 스테디셀러로 꼽힙니다. 네, 너무나 유명한 소설이지만 사실 전문을 읽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의원님께서 특별히 이 책을 네. 인생책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손에 들고 조금이라도 읽고 했던 것들 한 4차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었어요. 네. 그때 이 책을 아마 제가 집에서 우연히 발견해서 아마 누나들이 읽었던 책인 것 같은데 네. 그때가 85년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야간 자율학습 하다가 집에서 가져온 이 책을 읽고 있다가 담임 선생님께 걸렸어요. 아하. 뺏어가셨어요. 네.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교무실로 가서 선생님께 책 주세요 그랬더니 너 공부해야지 지금 소설책을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기 때문에 내가 준다. 선생님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고 네. 꼭 읽어야 할 우리 네. 학생들이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저한테 돌려주셨어요. 단 지금 읽지 말고 거의 선발고사 끝나고 읽어라.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책을 다 읽지는 못하고 손을 놨죠. 그리고 또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책을 다시 읽었어요. 고3 때 또 공부 안 하고 3년 읽으셨어요? 지나서. 네. 88년도였어요. 88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그때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꿈이 의사가 되는 꿈이 있어서 오. 슈바이처 박사를 동경하고 네. 의대에 가서 의술을 배우고 인술을 베풀면서 아프리카라든지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도움을 주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의사의 꿈을 꾸어왔고요. 네. 그때도 다 읽지는 못하고 한 절반 정도 그때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그 부분만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프면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데 내가 돈 많이 벌고 의사가 돼서 음악 활동하고 뭐 그런 꿈을 가지면서 의대에 가는 게 맞을까? 그러면서 내가 꿈을 다시 바꿔봐야 되겠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고3 때 또 읽었었고. 정말로 그러면 인생을 바꿔준, 나의 인생의 그렇죠. 방향을 바꿔준 책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의 방향을 새로 맞습니다. 잡은 우리 이정원 네. 의원님과 함께 키워드를 통해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낙원구 행복동입니다. 우리 주인공이죠. 난쟁이 김부리 씨 가족의 이야기인데 이분들이 사는 곳이 바로 낙원구 행복동입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이름이잖아요. 네. 그런데 참 역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다른 환경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낙원구 행복동이라고 하는 것이 뭐 문법적으로 따져보면 반어법? 네, 뭐 국문학적으로 맞죠? 반어법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또 반어법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존하지 않는 지역이지만 1970년대뿐만 아니라 지금 2024년에도 현존하는 지역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낙원구 행복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해봤습니다. 네. 낙원구 행복동 46번지 1839에 난장이 5식구가 살잖아요. 난장이 아버지와 그 아내 그리고 세 자녀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인데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또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소외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일가족, 서민들의 모습을 그린 그런 내용이고 그 장소 아닙니까? 그리고 이들에게 제일 힘든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고통, 그다음에 힘겨움뿐만 아니라 내일의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희망, 뭔가 꿈을 찾고 달나라로 가는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 난서공에서 3남매가 나오잖아요. 영수, 영우, 영희 네. 3남매인데 이 철거가 맞닥뜨린 상황에서 세 남매가 대응하는 모습이 좀 다르거든요. 네. 우리 의원님께서는 누구한테 가장 캐릭터에 공감이 되셨나요? 저의 성격은 아마 큰아들 영수와 비슷했을 것 같아요. 지금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맞서 싸우지는 못하지만 후위를 도모하면서 언젠가는 내가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 이 울분을 참으면서 내가 버텨내겠다. 그러면서 이 영수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인쇄 공장에서 나온 폐지 같은 그런 것들도 보면서 끊임없이 책을 읽고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칼날을 갈고 결국에는 이제 노조 활동을 하면서 그 대기업의 총수 일가와 맞서 싸우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셋째 영희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행동에 나서죠. 이 영희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입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찾아가가지고 자기의 순결을 바치고 밤에 그것을 살짝 빼와가지고 입주권을 되찾아오는 그런 행동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 네. 반면에 이제 둘째 영호 같은 경우에는 형의 말을 잘 따르지만 적극적으로 뭔가 행동으로 나타내지는 않아요. 맞서 싸우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형이 이렇게 말을 하죠. 형은 말을 근사하게 했다.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할 최소한도의 대우를 위해 싸워야 된다. 싸움은 언제나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부딪혀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어느 쪽인지 생각해봐라. 라고 하면서 이 형과 동생 영호의 경우에도 그 다니던 회사에서 쫓겨나는 상황. 그러면서 없는 사람들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사용자 측과 대항해서 맞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영수와 영호는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위기의 상황 앞에서 각자 대응하는 방식이 달랐다는 게 우리 삶을, 이 사회를 구성하는 군중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데가 1970년대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산업화되면서 빠르게 발전하던 시기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던 시기인데 그만큼 혼란도 있었던 건데요. 우리 의원께서는 70년대 유년 시절을 보내신 거 네. 있잖아요.
있잖아요. 좀 혹시 어떤 기억이 나시는지 궁금해요. 제 고향이 전주고요. 네. 제가 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전주 남부시장을 거쳐 가야 됩니다. 네. 그때 전주 남부시장을 거쳐 가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상인분들의 모습을 많이 봤어요. 지금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뭐 한 서너 가지 정도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때는 1979년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한겨울이었어요. 12월에. 가는데 정말 박스보다 조금 큰 컨테이너보다 작은 그런 베니어판하고 뭐 양철판 같은 것들을 엇대어서 만든 그런 작은 박스 같은 곳에서 그 아침에 꽁꽁 얼어붙은 몸으로 나오는 한 아저씨의 모습. 그 안에 뭐 난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작은 공간이었는데 그 추운 겨울에 거기에서 꽁꽁 얼어붙은 몸으로 나와서 연탄불에다가 밥을 지어 먹는 모습을 보면서 울컥했고요. 한 며칠 뒤에 집에서 돌아오는데 또 그때는 눈이 내렸었는데 그때 한 할머니가 푸성기 몇 개 놓고 손님들을 기다리면서 꽁꽁 얼어붙은 노란 그릇에서 밥을 퍼서 드시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또 마음이 아팠죠. 왜 이렇게 힘들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갈까? 누군가 좀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의 손을 한 사람이 잡아주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랐던 것 같고요. 그게 결국에는 이제 정치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또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시절 중에서도 네. 이 책의 주인공 난쟁이 김부리 씨죠. 이분은 신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 어려운 시기에서도 더 어려운 약자였단 네. 말이에요. 근데 또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내면은 또 누구보다 강하지 않나 이런 네. 생각도 들어서 약간의 처음에 책을 읽을 때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에는 그 선택이 조금 충격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네. 그게 저는 왜 하필이면 이런 작가님이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이런 마지막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이 마지막 선택, 김부리의 마지막 선택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 뭔가 희망적이고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겁니다.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뭐 잘 사는 사람들은 벼락부자가 되기도 하고 또 도시 재개발을 통해서 좋은 아파트에서 살게 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노비 출신으로서 평생을 또 그리고 대를 이어서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섣불리 가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책에도 나옵니다만 그 지섭이가 보던 책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난장이는 꿈을 키우고 있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자기는 달나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유일한 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70년대 상황이 이랬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이 난장의 아버지도 달나라로 가는 꿈을 꾸고 작은 쇠공을 하늘을 향해서 던지고 꿈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결국 이들이 밟고 살아가고 있던 1970년대 대한민국 그리고 재개발 도시에서 밀려나서 또 그 은강시로 쫓겨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들에게는 희망이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걸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라면 그 새로운 입주권을 얻은 영희 덕분에 난장이 5 식구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건 거짓이었던 거죠. 1970년대 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굉장히 또 제가 그 가슴 아프게 읽었던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는 얘기인데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5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도 천국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고 우리의 인생이 전쟁과 같았기 때문이다. 너무나 와닿지 않아요?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나 지옥에 사는 우리 5 식구는 천국을 생각하며 살았죠. 하루하루. 근데 이게 비단 70년대 이야기일까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우리 마음을 참 먹먹하게 만듭니다. 이 조세희 작가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 책이 굉장히 스테디셀러로 네. 사랑을 받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기뻐할 일인가? 지금 시대의 청년들이 이 얘기를 이해한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라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현재에도 낙원구 행복동에 존재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책이 1978년에 처음으로 출간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30년이 지난 2008년에 조세희 작가님께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난장이를 쓸 당시에는 30년 뒤에도 읽힐 거라고 상상하지도 못했다.
그리고 지금의 청년들이 이 소설을 공감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공감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취지의 말을 합니다. 1970년대 그 암울했던 상황이 30년이 지난 2008년에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지금 제가 느끼면서 하는 그런 생각을 2008년에도 1970년대에도 했고 지금 우리 청년들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맞아요. 2024년에도 네. 이번 생은 망했어. 이 생망을 얘기하는 청년들을 그렇죠. 생각할 때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 낙원구 행복동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 네.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말이 빛나는 사람입니다. 자, 오랫동안 의원님께서는 뉴스 앵커로 활동을 하시면서 키워드처럼 말이 빛나는 사람이셨던 것 같아요. 말을 잘한다, 목소리 진짜 좋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그런 말씀들을 사실 감사한 마음으로 듣긴 들었습니다. 네. 말이 빛나는 사람이라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렇게 말이 빛날 수 있고 제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내 의견을 전달을 잘한다, 전달력이 좋다라는 게 말은 그거보다 의미가 더 크잖아요. 네. 의원님 보니까 사람 살리는 말의 힘이라는 책도 내셨고요. 네. 의원님이 생각하는 그 말의 힘, 그 말, 이게 도대체 어떤 힘일까? 이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제가 하는 말 그리고 제가 전하는 뉴스를 통해서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이 다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의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누군가 제가 하는 말이 빗으로 꽂히지 않도록 제가 하는 말을 통해서 따뜻함을 느끼고 또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뭐 그러면서도 때로는 의도치 않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힘들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았겠죠. 근데 사람을 살리는 말의 힘이라는 게 사실 말의 영향력을 말하는 걸 텐데 네. 뉴스 앵커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뭔가 가슴 아프고 참담한 뉴스를 전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네. 기억에 남는 뉴스 혹시 있으실까요? 뭐 굉장히 많은 뉴스를 했으니까요. 28년 동안 네. 했으니까. 가장 가깝게는 제가 도쿄 특파원으로 있던 2016년에 쿠마모토에서 강진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도쿄 특파원으로 도쿄에서 활동하다가 쿠마모토로 현지로 달려갔죠. 도쿄에 있을 때 6.5의 지진. 그때가 2016년 4월 16일인가 되는데 6.5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거의 대부분의 건물들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6.5의 지진이 났어요. 저희가 취재하기 위해서 쿠마모토에 갔는데 쿠마모토에 도착한 날 밤 도착했을 때 보니까 한 마을의 절반 정도가 다 무너져 내렸고요. 거의 뭐 제대로 된 집은 별로 없었어요. 무너지지 않았어도 다 금이 갔거나 담장이 뭐 이렇게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었고 근데 그날 밤에 새벽 1시 15분쯤에 본진이 왔습니다. 6.5는 전진이었던 거예요. 본진이 아니고 네. 7.3의 강진이 왔어요. 와. 7.3의 강진. 그때 제가 쿠마모토의 현장의 한 중심에 있었고 지진이 발생한 8층 호텔에 있었는데 정말 위아래 양옆으로 막 다다다다 움직이는데 공포스러웠겠어요.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챙겨서 기자의 경우에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노트북과 휴대전화. 그래야 기사도 쓰고 또 방송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휴대전화하고 노트북을 챙겨서 내려가 보니까요. 정말 거짓말하지 하나도 안 하고 아스팔트가 이렇게 움직이고요. 전신주가 거의 이 정도로 움직입니다. 와. 그래서 모든 그 지우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아스팔트 도로 중간으로 와가지고 건물이 뭔가 떨어지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때 정말 와 우리 자연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약한 존재인가라고 네. 하는 것을 처음 느꼈고요. 그날 아침이 밝아서 보니까 제가 전날 갔던 그 마을이 완전히 쑥대밭. 거기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했었고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일본에 비하면 지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니까 안전한 곳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엔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 그리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 기자가 되었다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기자는 중립적이어야 하기 네. 때문에 정작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할 때도 네. 많잖아요. 그럴 땐 가끔 이렇게 회의감이 드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영수와 영호 형제가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부딪혀서 싸워지는 것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뉴스를 전하면서도 때로는 기계적 중립에 묶여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한 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치권에서 여야가 싸울 때도 이건 분명히 여가 잘못했고 이건 야가 잘못했고 뭐 이런 사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 치우쳐서 보도를 할 수는 없는 거죠. 모든 책임을 한쪽에서만 지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를 할 때에는 정확하게 기계적 중립에 묶여 있어야 되고 때로는 뭔가 제 판단이라든지 제 생각을 말하면 큰일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 앵커들은 우리 이재 아나운서님도 잘 알겠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라고 하면서 슬그머니 뒤로 빠지는 경우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또 경험하면서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좀 부끄럽기도 했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는 뭐 뉴스를 네. 전달하는 입장에서 뉴스의 주체,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네. 그만큼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많은 생각이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더 책임감도 느끼시고. 맞습니다. 네. 결국에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국회에서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잘못된 법을 고쳐야 되는 것이고 또 국가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끊임없이 비판하면서 민주적 통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정치의 역할이 굉장히 막중한 것 같고 정치가 정말 제대로 서고 정치인이 제 역할을 하면요 세상을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뉴스를 전달하다가 뉴스를 만들어가는 입장으로 바뀌셨는데 그만큼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고 그러니까요. 계시거든요, 신영 씨. 아 걱정해. 오늘도 네. 2시 반에 일어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네. 잠깐 쉬어가는 코너를 네, 준비했습니다. 권진영의 결정 OX 시간이거든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앵커 시절 생방송 도중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지는 실수를 한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진짜요? 네, 있습니다. 아니 의원님처럼 완벽하신 분도 어떻게 실수를 하시나요? 사실은 제가 창피해서 이건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를 네. 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요? 제가 20대 후반에 그때도 뉴스 앵커를 하고 있을 때였고 그때도 아침 뉴스를 할 때였는데 네. 그때 좀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런 거죠. 클로징 멘트에 마무리해야 그런 실수 안 돼요. 하셨어요 와, 혹시? 세상에. 저는 그런 실수를 했어요. 뜨끔했죠. 너무 창피했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한 번도 하셨어요?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네. 그냥 다시 그냥 막 수습하면서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고 웃으면서 끝났죠. 긴장 푸시고 네. 쉬는 코너니까 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그 동굴 목소리로 유명한 우리 이정원 의원님, 내가 생각해도 내 목소리는 명품이다. 하나, 둘, 셋. 인정, 네, 인정. 인정합니다. 네네. 감사하죠. 저희 아버님 어머님께 맞아요. 좋은 목소리를 네. 가지고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신 저희 네. 아버님 어머니. 저희 아버님도 목소리 좋으셨고. 네. 저희 근데 어머님도. 약간 얼핏 들으면 약간 파바로티 느낌이 좀 맞아요. 있어요. 네. 성악가 같은 그런 이도안에도 보지 마. 안만 봐. 뭐 이런 약간. 네, 그래서 성악을 하고 싶어 했잖아요. 와. 근데 아버지께서 반대하셔가지고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번 말 꺼냈다가 그냥 다시 주워 담았죠. 근데 왠지 의원님은 네. 그냥 성악이 될 것 같거든요. 그죠? 노래를 좋아했었고 네. 실제로 성악을 배우기도 했었고 지금도 성악가의 꿈을 버리지는 않고 있어요. 한 소절만 들려주실 순 네, 없으실까요? 정말요? 지난번에도 한번 노래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한 소절만요. 고등학교 때 좀 많이 불렀는데. Que bella cosa, la giornata è sole, l'aria serena dopo una tempesta, per l'aria fresca. 오솔레미오 있잖아요. 아, 거봐 내가 되신다고 했잖아요. 자연적으로 되셔요. 야, 편하게. 진짜 수준급이시네요. 그러니까 역시 네. 목소리가 노래 좋아하고요. 네. 목소리는 좀 타고나는 건데 이제 목소리 좋다라는 얘기들을 할 때마다 저는 좋은 목소리, 나쁜 목소리는 없다. 다 각자의 개성 있는 목소리가 있을 뿐인데 그 목소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을 찾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다들 좋은 목소리를 가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진짜요? 네. 명품이다, 겸손의 정말. 말씀이십니다. 정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이 많은 편인데 그 중에서도 독보적인 활약은 자신 있다? 하나, 둘, 셋. 이건 세모입니다. 그래요? 오, 왜요? 자신 있다고 하면 네. 건방질 것 같아서. 네.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가지고 있죠. 네. 언론인으로서뿐만 아니라 뭐 언론인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뭐 지나가는 것이고 네. 이제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다른 모든 동료 의원들과 함께 네네. 22대 국회를 잘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세모로 한 것은 최선을 다하겠다. 네, 지금까지 우리 이정원 의원님의 솔직한 OX 퀴즈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정원 의원님과 네. 함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자,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생각을 행동으로입니다. 이제는 말하는 자리보다는 듣는 자리에 많이 서실 것 같은데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하기 위해서는 정말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좀 어떠세요? 어렵진 않으세요? 행동하기 위해서 제가 정치를 시작했으니까요. 그냥 뭐 지켜보거나 비판하거나 견제구만 날린다고 한다면 굳이 뭐 정치권에 뛰어들지 않아도 얼마든지 훈수도 둘 수 있고 뭐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치인들은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변화시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우리 지역민들에게 약속드렸던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겠습니다. 해야 할 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 일을 꼭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 또 우리 국민들과 함께 보다 나은 우리 모두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약속을 드렸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도 감명 깊게 읽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굶주려 애쓸 때 너 있었나? 밥을 찾을 때 거기 있었나? 내가 목말라 애쓸 때 너 있었나? 물을 찾을 때 너 있었나? 내가 병들어 누웠을 때 너 있었나? 돌봄 바랄 때 거기 있었나? 배가 고프고 목마르고 아파서 들어 누워 있을 때 이때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밥을 주고 물을 주고 돌봄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실제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 만드는 작업들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행동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장 가서 위로해주고 밥과 물을 주는 것들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고 다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일시적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속 가능하게 그와 비슷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법을 새롭게 고치고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시스템을 바꿔나가고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힘겨워 있는 네. 사람들의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네. 이제 정치인이 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생각을 말로 전하고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리에 있으신 거잖아요. 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희망을 상징하는 걸 텐데 우리 의원님께서 쏘아올리고 싶은 작은 공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열심히 살아가면 땀 흘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이어갈 때 우리 국가와 우리 정치가 나의 생명과 나의 재산 그리고 나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으리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것. 그러면서 그런 희망들이 그냥 희망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로서 하나하나 성과를 내는 것. 그게 제 역할이고 그런 저의 정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정원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정말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내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보다 나은 내일에 대한 기대와 꿈을 갖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 그게 제가 쏘아올릴 공인 것 같고요. 이제 시작이니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부끄럽기도 하고요. 제가 뭐 이제 제대로 성과로 결과로 보여드려야 될 텐데 어쨌든 이 책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 마음에 담아두고 제가 잊지 않으면서 꼭 실천을 통해서 결과들을 좀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인생을 바꿔놓은 그리고 앞으로 정치의 향방을 알려줄 책으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선정해 주셨는데 이 책을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욕망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만 사는 땅은 죽은 땅입니다.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책을 읽을 우리의 시청자 여러분께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딱 하나가 있다면 이거라고 생각해요. 사랑이 없이 욕망만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땅은 죽은 땅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생각하고 공감하고 또 그 어려움을 깨쳐나가기 위해서 함께 행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 말씀은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함께 울어줄 거다라는 네. 약속으로 들립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진영 씨 오늘 의원님 만나본 소감이 어떠셨어요? 노래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또 가수니까 인생적방 가수거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배가 아파요, 배 아프고 열이 나면 어떡할까? 이정원? 목 아파도 이정원, 네. 마음 아파도 이정원 의원님. 우리 국민들을 위한 이 모든 걸 치료해 주시는 그런 의사 같은 의원님이 되시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자, 이시안 작가님 간단한 추천평 부탁드릴게요. 아까 우리 의원님이 난장이의 죽음이 아니라 달달하러 가는 거다. 다른 데로 가는 거다. 여기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이 그렇거든요. 웹소설이나 웹드라마 보면 뭐 환생이라든가 뭐 이세계로 간다든가 네. 이런 것들이 청년들이 지금 현실에서 도저히 해봤자 안 되니까 다른 데로 가는 그 욕망이 투여됐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 책이 되게 오래전 책인데 지금에 더 맞는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맞네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사람들이 보고서 이런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책이고 다시 이야기하면 또 계속 앞으로 50년 있다가 이런 세상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 봐야 되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의원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여러분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의 삶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는 없는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정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동안 초등학교 때였나요? 가훈을 적어오는 숙제가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많았던 게 최선을 다하자, 하면 된다 였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의 청년들은 해도 안 돼라는 절망 속에 빠져 사는데요.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의 곁에서 눈물 닦아주면서 늘 희망을 전하는 의정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정원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보다 진심이 먼저 닿는 정치, 이정원 오피셜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 이정원의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